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운용사 중에 인터넷 일반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명균 교수입니다. 인터넷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은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필기시험 중에 하나의 과목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활용, 웹 프로그램과 웹 표준, 그다음에 웹 디자인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키워드 중심으로 각각의 세부 항목과 세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TCP/IP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랜과 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네트워킹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터네트워킹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활용되는 용어 중에 인터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정의를 해보면 인터네트워킹이 된 대표적인 형태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69년에 미국 국방성의 알파넷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인터넷은 1980년대에 연구용이 같이 합쳐지면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인터넷 전용선이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성공 배경은 기술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배경에는 TCP/IP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www라고 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된 기술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는 이메일이나 FTP, 뉴스그룹 등의 학자들이 전문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규모로 사용하였지만 91년 이후에 www가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운영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제적 배경으로 보면 정보를 저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제적 배경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인트라넷하고 익스트라넷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과 익스트라넷, 인트라넷이 무엇이 다른가 한번 용어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트라넷이나 익스트라넷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트라넷은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시켜 놓은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사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사용자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업무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해서 구성해 놓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부여한다던가 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이야기하죠. 엑스트라넷은 공통된 관심과 이익, 그 다음에 사업적 협력 관계, 이런 조직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집단의 통신 채널을 구축해 놓은 것을 엑스트라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 협력사, 공급사 또는 조직의 외부인에게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을 하죠. SCM이라고 해서 공급사슬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SCM이라고 하는 것과 ERP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RP는 전사적으로 조직 내부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SCM은 조직 내부에 있는 특정 자원들이 가치 사슬로 엮여져 있는 공급사, 고객사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인트라넷은 ERP 쪽에 같이 연결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엑스트라넷은 SCM에 연결돼서 활용이 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대별로 구분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특징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기출에도 있고 앞으로도 혹시 이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구분, 시대적 구분을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의 발전 과정을 보면 1.0, 2.0, 3.0인데 주요 키워드는 1.0은 새로운 등장이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었다. 즉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장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서 2003년 사이로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연도가 1, 2년 다르다고 해서 뭐 큰 지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연도대로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인터넷이 초기에 들어와서 활용되는 초창기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을 지원을 함으로써 선도적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를 통한 가치를 창출을 했지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선도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죠. 전통시장에서는 사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흔한 형태가 아닌데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웹 1.0 시대의 비즈니스의 특징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웹 2.0은 협업과 공유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특징으로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맞춰서 전달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체에게 나의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같이 와서 공유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웹 2.0이라고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나 기계 기반 습득, 그래서 온톨로지 이런 기능들이 대두되면서 개인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가치가 특징으로 제시되는 시대가 웹 3.0입니다. 사용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맞춰 재단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기술적 배경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본 배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했고요. www 혹은 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라고 하는 기본 키워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온갖 종류의 정보들이 통일된 방법,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연결성이 있는 그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엮여져서 연결돼서 탐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의 원리가 있습니다. 문자만 지원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화상, 음성 등이 다양한 표현까지 더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런 www는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술들이 발전돼 나가 있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W3C라고 하는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드와이드 웹, 즉 웹의 구성은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하이퍼텍스트 작성을 해주는 마크업 언어,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웹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인 HTTP, 클라이언트라는 개념, 서버라는 개념, 그다음에 헬퍼. 우리가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혹시 윈도우즈의 기능에서 플러그인이 됩니다라고 해서 광고도 또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그때 이제 나오는 플러그인, 즉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지라도 내가 전기만 꼽았을 뿐인데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 상태를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가 모든 정보의 형태를 이해하고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특정 형태의 정보는 별도의 표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해석하고 표시하고 하는 내용까지 포괄해서 헬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사용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즉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요청받은 서버에게 요청한 내용을 요청받아서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에서 필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이지요. 서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서버에게 요청해서 송신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이것의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월드와이드 웹의 작동 원리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포트 80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놓고 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웹4 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URL에 해당되는 주소값을 DNS 서버나 이런 데 가서 찾죠. 그래서 서버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럼 그 찾아낸 위치에 따라서 그 서버로 가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내용을 수행을 한 후에 그 수행된 결과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반환을 해서 보여주는 이런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중에 하이퍼라고 붙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지요.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또 다른 미디어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RL 형식에 따라서 특정 문서나 파일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는 일반적으로 링크된 부분의 색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한 것 중에 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링크,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그 페이지로 가서 정보를 검색하고 다시 원래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보면 내가 들어갔던 그 링크의 색이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 변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라 함은 문서 중간중간에 특정 키워드나 문자, 그래픽, 동영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하이퍼링크된 단어들을 포함한 일반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건 하이퍼텍스트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픽이나 음성, 영상 등에까지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웹에서 구성 요소, 동작 원리 설명할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웹브라우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지요. 웹서버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뭐 종류로는 여러분들 뭐 크롬, 엣지, 뭐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뭐 모자익이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우리가 단기간 내에 웹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이기도 하죠. 저도 초창기에 나왔을 땐 사실 익스플로러보다 이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먼저 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즈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익스플로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별도 설치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었던 그런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렇게 웹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고 서비스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주는 특정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언어들 크게 구분해 보면 CGI와 마크업 랭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CGI는 서버와 외부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낸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받은 데이터를 또 다시 가공해서 서버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하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CGI이고요. 마크업 랭귀지는 웹 서버에 저장된 문자나 그림,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받아서 웹 브라우저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SGML, HTML, 뭐 지금은 XML 뭐 이렇게 하고 지금은 HTML의 5 버전이 나와서 기기간에 관계없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전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져 있지요. 간단히 비교를 하면 SGML, HTML, XML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TML5까지도 검색하셔서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인터넷 일반에 보면 웹 언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그 부분의 키워드가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니 조금 더 찾아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특정 컴퓨터나 서버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초창기에 만들었을 땐 IPv4, V는 버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P 주소의 v4 버전 4라고 하는 기본 주소 체계를 갖고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은 기기가 인터넷에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시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소가 모자라는 형태가 이제 부족한 형태가 발생을 했죠, 현상이. 그래서 주소 체계를 새로 정비를 해서 V6 버전을 낸 게 IPv6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IPv4로 할당을 하지 않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32비트 기반이냐, 128비트 기반이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결국은 공간의 한정, IP 부여하는 그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그냥 왜 이게 발전이 됐는가라고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포교법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진법 포교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210.115.175.23 자, 모든 기관을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기관의 주소를 이렇게 숫자로 외워서 접속한다.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의 형태로 만든 인터넷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메인과 IP 주소는 동급으로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IP 주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법률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이니 뭐 교재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자료 최신화되어 있거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가서 뭐 인터넷진흥원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조합이고 IP 주소가 숫자니까 기억하기 어려워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메인 사례에 보면 edu, com, org 뭐 이런 것, net 이런 걸로 뒤에가 붙을 수도 있고요. ac 혹은 or, go 이런 식으로 붙고 국가명 KR 뭐 이렇게 UK 이렇게 JP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체계가 두 가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www.cbnu.ac.kr 같은 경우에는 AC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도메인 그룹에 한국에 있는 아카데미 도메인 그룹에 해당되는 기관의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t 혹은 뭐 .com, .co, .kr 뭐 이런 것이 어떤 뭐 그 레벨이나 수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등록하는 곳에 어디를 등록을 해서 체계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을 자동으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활성화됐을까요? 정보를 검색하고 특정 서비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인터넷의 서비스가 그럼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메일 서비스, 우리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해보는 서비스이기도 하지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파일을 보내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될 건 이메일의 개념보다는 이메일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MTP, POP3, 그 다음에 MIME, 그 다음에 IMAP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4가지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은 게 팝3가 많이 눈에 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이 프로토콜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FTP라고 하는 거,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내 컴퓨터를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외부에서도 접속을 해서 컴퓨터 내에 있어서 작성했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파일 단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고받아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FTP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FTP 서버로부터 각종 파일을 안전하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F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텔넷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유즈넷, IRC, 고퍼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인터넷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때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추세는 이런 서비스들이 통합돼서 이제 서비스 솔루션화, 패키지화 이렇게 해서 제공되는 것이 추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ww, FTP, 유즈넷,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각자 서비스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돼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가 통합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한번 키워드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사실 컴퓨터 쪽, 네트워크 쪽, 전자상거래 쪽은 최신 신기술 쪽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XR, 뭐 드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가장 5G 뭐 이런데 항상 손 안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술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접속한 서비스의 형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이든 어떤 기기들이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서 특정 목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물 인터넷인데, 이때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기기와 기기 간 소통이 가능한 형태를 이야기하죠. 뭐 요새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팜이 무엇이죠?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을 재배하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센서가 다 있어서 특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보일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든지, 그 작동하고 이제 위험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변경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알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구성하는 기본 기술이 이 서비스가 결국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중에 계속 손꼽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랑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인터넷 윤리라고 하는 테마로 이제 눈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윤리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강조되고 뭐 저작권 뭐 이런 얘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인터넷이 우리와 생활화가 되면서 실생활에 우리 생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생활권의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티켓이라는 용어도 생겼지요. 인터넷 예절 혹은 인터넷 예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티즌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티즌 책임감이나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94년에 그 버지니아 세워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의 핵심 원칙 10개 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 뭐 어디든 건물에 가면 이렇게 뽑아서 붙여져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임을 기억을 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도 사람이고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의 가상세계에 올라가 있더라도 상대방도 사람임을 기억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한다든지 뭐 논쟁이 붙으면 절제된 감정으로 정리를 하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라, 뭐 이런 등의 10가지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도 있고 뭐 또 네티켓의 기본 정신이라고 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주체는 기기나 기술 뭐 이런 무형적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주체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이 절대 아니다. 공동체의 공간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플랫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티즌은 스스로 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네티켓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들에 대해서 각각이 구분하여서 좀 영역별 수칙이라고 할까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활용할 때 대화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게시판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 인터넷 게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는 지켜야 되는 수칙이 제시가 되고 있지요.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갑자기 생긴 공간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역적, 암묵적, 묵시적 혹은 명시적 규범이나 예절 이런 걸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 되게 단기간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돼서 처음에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윤리라는 부분이 조금 늦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씩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제 구분을 지어서 질의가 나갈 수가 있으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버 정보윤리라고 하는 데에서 이동영이라는 분이 정의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윤리에는 4가지 도덕적 원칙이 있는데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이게 뭐 용어가 크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별로 없지요. 서로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나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되고 정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고 남을 해치거나 뭐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정보윤리에 대한 도덕적 원칙입니다.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이죠. 정보 보안 혹은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아야겠지요. 개인의 신체나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키사라는 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조합을 했을 때 유추가 가능한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명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새 이제 기술로 얘기하면 비식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명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요새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걸 받아보면 가운데 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별 들어가 있거나 해서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시켜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가명처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개인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뭐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병역정보나 부동산 정보, 소득정보, 뭐 법적 정보, 뭐 신체 정보, 습관이나 취미 정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것을 뭐 상거래 목적으로 관리를 특별하게 동의 없이 저장해서 관리한다던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즉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2015년에 나왔으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2016년에 나왔고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너무 개인정보라고 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학습할 때 조금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www.lau.go.kr이 어디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모두 모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여기 가서 관련된 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약칭으로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뭐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정보와 관련됐고 우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입니다. 비식별화라는 얘기를 아까도 앞서서 잠깐 했지요. 그래서 비식별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비식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비식별화 처리가 된 데이터는 공개를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식별화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걔가 가명 처리나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이제 대표적인 비식별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예를 보면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이라고 하는 실제 개인 정보를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총계 처리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데이터는 다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지 특정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범주화시킨다. 35세가 아니라 30세에서 40세. 예, 뭐 이렇게. 마스킹, 우리 택배 받을 때 가운데 별 이렇게 생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식별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제 침해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침해 유형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침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고요. 1차 침해는 유출이 되는 겁니다. 뭐 실수로 했던 아니고 악의가 있던 고의가 아니던 그래서 유출된 걸 제1차 침해 유형이고요. 2차 침해 유형은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침해된 그 정보가 이제 뭐 명의가 도용이 된다든지 불법 유통 유포된다든지 스팸 및 피싱의 대상이 된다든지 금전적 이익 수취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2차 침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이 이제 또 나오지요. 저는 지금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뭐 사이버 테러형, 일반 범죄형 분류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라든지 인터넷 중독의 유형이라든지 방지법, 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종류, 뭐 이런 것들, 쉐어웨어 뭐 관련된 이런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워드성으로 넣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파트로 웹 프로그램과 웹 표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TML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키워드성, 개념성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만 해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제 짜보고 돌려봐서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보여지죠.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학습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이라고 하는 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지요. 그래서 웹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이고요. www에서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준 언어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TML의 기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면 HTML 처음 시작한 첫 줄과 맨 뒤에 마지막 줄을 보면 슬래시 HTML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뭐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이렇게 짝지어서 써집니다. 열고 닫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모양과 행동 양식을 정해주는 명령이라는 태그, 즉 HTML 해서 꺽쇠 안에 쓰이는 태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모든 태그는 부등호 표시 안에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콤마처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태그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문서 내에서 공백은 한 칸으로만 인정이 되고요. 주석을 삽입할 때는 작은 따옴표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확장자는 .html 혹은 html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소문자 가린다 안 가린다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바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면 얘는 대소문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대별되게 HTM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특징이 이제 지어진 내용입니다. CSS라는 게 또 이제 있다고 하죠.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HTML에서 모두 포괄해주지 못하는 세세한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스타일 규칙에 맞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기 CSS는 사용의 편의성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HTML과 같이 활용이 되죠. CSS의 기본 구조는 선택자, CSS 명령, 명령의 마침 표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자 여기 이제 예를 보면 밑에 P 이렇게 써져 있지요. 그래서 CSS를 적용할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괄호 내에 속성값과 속성과 값을 구성을 해서 이제 세세한 정의를 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줌으로써 엔터, 즉 명령어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CSS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HTML의 기본 태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모든 태그를 여러분들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몇 가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서의 머리 부분이고 실제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 헤드 부분이고요. 이 안에는 타이틀, 메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거, 우리 다이얼로그 박스 띄우면 다이얼로그 박스 맨 위에 상단에 나타나는 그 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타이틀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타, HTML 문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헤드의 구성에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지요.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 것은 실제 HTML, 즉 웹문서를 만드는 내가 구성을 해서 나는 이런 웹문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을 bod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색이나 하이퍼링크 색상 조정을 여기서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봤더니 하이퍼텍스트 들어갔다 나온 게 자주색인데 어떤 데를 들어갔더니 하늘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색과 하이퍼링크 색상 조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서 작성을 위한 태그나 텍스트 변경을 위한 태그, 목록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 이미지 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태그라고 종류만 나열을 했지만 이 안에는
많은 실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더 찾아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침 태그가 없는, 즉 짝짓기를 이루어지지 않는 태그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VR, 이건 줄바꿈할 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메타, 문서 머리에 문서 정보를 추가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img는 문서에 그림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링크, 스타일 시트 문서를 가져올 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input, 폼의 요소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HR, 문서에 가로 또는 세로선을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태그들은 말하자면 VR을 열었어. 그러면 끝에 /VR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VR 하나만 갖고 그 명령어를 수행한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 태그라고 보면 이제 다른 HTML 문서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여긴 타겟이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는 A라는 태그로 사용을 하고요. name, 그 다음에 하이퍼 레퍼런스의 약자인 href, 그 다음에 타겟, 어디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타이틀,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는 것들을 속성으로 갖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이퍼링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절대 경로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x, y에서 0.0을 중심으로 1, 2, 3, 4 단위별로 그 자리값을 갖고 있고 1,1, 2,2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절대좌표라고 보면, 절대 경로라고 보면, 상대는 0,0에 1,1인데 1,1을 기준으로 2,1은 1,1만큼 움직였다라고 해서 1,1 기준이 내가 지금 1,1인데 1,1 움직여 가. 그러면 2,2로 가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리하는 것을 상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에서 상대 위치를 찾아내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갖고 하이퍼링크 태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표시 태그는 img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는 소스의 약자인 src, 그 다음에 얼라인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alt, 설명, 그 다음에 with, height, 그 다음에 border, 그 다음에 h 스페이스, v 스페이스. h는 좌우, v는 상하의 여백.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표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속성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테이블을 작성을 하죠. 지금 실행 결과를 보여준 거를 보면 좌측에 있는 실행 결과는 우측에 있는 테이블 그 명령을 실행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태그 안에 tr과 td를 사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행, td는 열이지요. 실제 기출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더 학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입력 양식의 폼을 약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input이라는 게 폼을 만드는 그런 명령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폼을 열어서 폼을 닫는데 그 안에 보면 색깔이나 날짜, 그다음에 달, 숫자, 뭐 범위 정하는 거, 시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풋으로 들어가고 타입이라고 하면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실행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이나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HTML5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내용까지 폼 양식에 추가가 돼서 기능이 조금 더 확장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HTML 이제 사용해봤고 CS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TML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정할 때 CSS라고 하는 부분을 영역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인라인 스타일,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인라인 스타일은 지금 우측에 보이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를 보시면 H3 스타일은 컬러는 무슨 색, 폰트 사이즈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를 쓴다 /H3. 그래서 크기, 폰트 크기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문서에 그냥 직접적으로 삽입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편하고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단점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스타일 시트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내에 H3 가로 열고 컬러, 폰트 사이즈 가로 닫고 스타일 해서 닫아놨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내부 스타일 시트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는 그 부분만 H3 열고 닫고를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해서 myStyle.css라고 해서 요를 저장을 해놓은 거를 실제 HTML에서 호출해 불러다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링크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보면 H 레퍼런스 하이퍼 텍스트 탐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파일 이름을 써준 myStyle.css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외부로 myStyle.css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다 쓰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CSS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하셔서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지금 살펴본 인터넷 일반은 인터넷 활용과 웹 프로그램 언어, 웹 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웹 접근성이나 웹의 표준이나 그리고 웹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서 더 이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일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